할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눈보라 속에서 젊은 남자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 젊은이는 사람 하나 없는 산속에서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왜 얇은 환자복에 맨발로 죽어가듯 이곳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끝까지 보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잠시만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인연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눈보라 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32살의 김준혁은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30살에 과감하게 퇴사하고 창업을 했죠.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준혁의 열정과 확신에 결국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중 일부를 선뜻 내어주셨고 아버지는 퇴직금의 절반을 보태주셨습니다. 처음 1년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잡고 사업 자금을 끌어모았죠. 하지만 세상 일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환율 폭등과 물류 대란이 겹쳤습니다. 그 사이 경쟁 업체들은 더 싼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했고 준혁이 어렵게 들여온 물건들은 창고에 쌓인 채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로 잡힌 부모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였죠. 그날 밤 준혁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평생 아끼고 모아 장만한 집을 자식 하나 믿고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잃게 된 부모님. 준혁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지방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친척 집에 얹혀 사시게 되었죠. 다신 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의 차가운 문자. 그 메시지가 준혁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됐습니다. 준혁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이 향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여름방학마다 놀러 가던 마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빈집으로 남아있던 낡은 한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죠. 준혁은 그 폐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젊은이가 폐가에 산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깃고 산에서 나무를 뜯고 땔감을 모으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마을 이장님이 쌀이나 라면을 가져다 주시면 준혁은 그것으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준혁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졌고 식욕도 잃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멍하니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삶의 의지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12월에 접어들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벽 틈새로 바람이 들이쳤고 아무리 부를 때도 방 안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땔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지만 땔감을 구하러 뒷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추위를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준혁은 그날 밤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눈썹에 고드름이 맺혔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준혁은 오늘 밤을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간. 차라리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였습니다. 준혁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나무 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무 뿌리치고는 너무 부드러웠고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눈을 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눈 속에 파묻힌 채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얇디 얇은 하늘색 환자복 차림이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얼굴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노인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죠. 이대로 두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도 살아남기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땔감도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노인까지 데려가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자. 어차피 이 사람은 곧 죽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굳게 담은 입술, 눈꼬리에 맺힌 얼음 조각들. 그 모습이 문득 아버지와 겹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준혁이 망쳐놓은 삶 때문에 쓰러지신 아버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가벼웠지만 눈보라 속에서 산길을 내려가기엔 그 무게조차 버거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준혁은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에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준혁은 간신히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을 먼저 방 안에 눕히고 마지막 남은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피어오르자 방 안에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노인의 젖은 환자복을 벗기고 자신이 입던 낡은 스웨터와 담요로 노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노인의 발을 보니 심각한 동상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어떤 곳은 이미 감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혁은 노인의 발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발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기 위해 밤새도록 문질렀습니다. 손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준혁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밤새 불을 지피고 노인의 몸을 녹이고 물을 떠다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준혁은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준혁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어요. 준혁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살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요. 노인이 깨어난 뒤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동상에 걸린 발은 쉽게 낫지 않았고 노인은 여전히 기력이 없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노인을 돌보기 위해 더 바빠졌습니다.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에게 남은 식량이라곤 쌀 한 줌과 라면 2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원래 혼자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2사람이 먹어야 했습니다. 준혁은 쌀을 물에 많이 불려 미음을 끓였습니다. 묽게, 아주 묽게 끓여서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음을 노인에게 먼저 먹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들었다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 몫은 어디 있느냐는 눈빛이었죠. 준혁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인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미음을 다 먹고 난 뒤 준혁은 숟가락에 붙은 미음 찌꺼기로 입을 축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 느낌이 준혁에게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인에게는 자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날이 갈수록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장씨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차림으로 산속에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준혁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과거를 묻는 게 싫었으니까요. 2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유난히 준혁의 손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동상 자국이 남은 준혁의 손. 그 손이 자신의 발을 밤새 문질러 살려주었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량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죠. 준혁은 고민 끝에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걷기가 힘들었지만 준혁은 묵묵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준혁은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준혁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유일하게 신경 써주신 분이었습니다. 가끔 쌀이나 김치를 가져다 주시며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봐 주셨죠.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쌀을 좀 빌릴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를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장님은 준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얼굴이 더 야윈 것 같다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고 물으셨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광에서 쌀 한 포대와 된장, 고춧가루를 꺼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얼린 생선 몇 마리와 배추김치까지 싸주셨죠.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먹으라고 이 나이에 젊은 사람 굶기면 죄 짓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준혁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준혁의 등에 진 쌀포대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할아버지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혁은 곧바로 밥을 지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쌀밥. 이장님이 주신 김치와 된장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밥상을 차려드리니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폐가의 차가운 방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할아버지는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사느냐고요? 준혁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업 실패와 부모님 집을 날린 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일,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쳐온 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단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고, 자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라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레이션으로 전하는 그 말들이 준혁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준혁을 탓하고 비난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노인은 처음으로 준혁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준혁은 아침마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며 준혁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약초를 구별하는 법,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법, 동상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하는 법. 할아버지의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해박했습니다. 준혁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걸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됐다고만 하셨죠. 그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점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동상과 노화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섬세한 작업을 해온 사람의 손 같았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끔 내뱉는 단어들. 수술, 환자, 생체 반응 같은 의학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산에서 넘어져 손바닥을 다쳤습니다.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가 제법 났습니다. 준혁이 대충 물로 씻어내려 하자 할아버지가 그를 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진단하는 전문가의 눈빛이었죠. 할아버지는 흙이 들어갔다며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파상풍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가져다 준 소주로 상처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깨끗한 천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는 그 손놀림이 마치 수술실에서 환자를 다루는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준혁은 확신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준혁은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는 준혁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한 의학 지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호흡법,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멈추는 방법,
자존감을 회복하는 심리학적 기법들.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어렵지 않게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은 근육과 같다고 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단련하면 강해진다고요. 준혁이 지금 겪고 있는 우울함과 불안함은 마음의 근육이 약해진 상태라고. 하지만 훈련하면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준혁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명상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머릿속의 잡념을 비워내는 연습을 했죠. 처음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30분 넘게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아버지의 침묵과 동생의 차가운 문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에 짓눌리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발도 거의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봄 햇살을 쬐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할아버지도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가족이 있을 테고 집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본명은 장현수라고. 서울에서 대학병원 원장을 지냈었다고요.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병원 원장이라니. 그런 분이 왜 환자복에 맨발로 산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단 말인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년 전에 은퇴하고 요양원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다고.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요. 자신의 비서였던 마 실장. 20년 넘게 옆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를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재산 관리도 병원 일도 모두 맡겼습니다. 하지만 마 실장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재산과 병원 경영권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 마 실장은 조금씩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그리고 그해 겨울 마 실장은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빼내 산속에 버린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을 차에 태웠고 한참을 달리다가 산속에 내버려 두고 갔다고요. 죽으라는 거였죠. 그 추위에 저 차림으로는 하룻밤도 버틸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그런 끔찍한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미수였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나를 살렸다고. 죽어가던 나를 업고 내려와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살려주었다고. 자네에게 목숨을 빚진 거라고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 같은 거 없다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뿐이라고요. 할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한두 명이 고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더니 일주일 사이에 환자가 10명 넘게 불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는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가까운 병원은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봄비가 내려 길이 질척거렸고 구급차가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괴질병이다. 다 죽는다. 마을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사람들의 공포가 커져만 갔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혁에게 증상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마을에 내려가 이장님에게 물어보고 왔습니다. 고열, 심한 기침, 온몸의 통증, 일부는 호흡 곤란 증세까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신이 아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잘못 다루면 노약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할아버지는 준혁에게 천천히 대처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를 격리하고 철저한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는 팔꿈치로 가려야 한다고.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고 열이 나면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어야 한다고요. 준혁은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해야 한다고. 자신이 직접 나서면 복잡해진다고요. 준혁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직 마 실장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존재가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준혁은 마을 회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준혁은 이장님에게 자신이 알게 된 대처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폐가에 사는 실패한 사업가가 뭘 안다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방법이 맞다는 것을 할아버지에게 배웠으니까요. 준혁은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맞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자신이 뭐라고 그러느냐며 준혁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믿게 만들어야지.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자네가 먼저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들라고요. 준혁은 할아버지의 말을 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매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가 알려준 위생수칙을 실천했습니다. 우물가에 손 씻는 방법을 적은 종이를 붙이고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물을 끓여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무시당했습니다. 또 왔네. 귀찮으니 그냥 가라고 해.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혁의 말을 듣고 위생수칙을 지킨 몇몇 가정에서 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반면 무시했던 집에서는 연이어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슬슬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왜 괜찮지? 준혁이가 시킨 대로 했대. 그런 말들이요. 이장님이 나섰습니다. 준혁이 말대로 해보자고.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준혁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여 마시고 손을 자주 씻고 환자를 격리했습니다. 준혁은 날마다 환자들을 돌보며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간호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로운 환자 발생이 멈췄습니다. 기존 환자들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준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 대단하다.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모든 공을 책에서 읽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존재는 여전히 비밀로 남겨두었죠. 감염병 소동이 잠잠해지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군수가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잘 극복한 마을을 격려하러 온다는 명목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바빠졌습니다. 회관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은 나들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군수는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12살 된 아들 민재.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 구경이 하고 싶다며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민재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식사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쓰러졌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재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쳤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오지 마을에서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군수는 아들 곁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준혁이를 불러. 그 사람이 뭔가 알지도 몰라. 준혁은 마을 변두리에서 일을 하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잘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준혁에게 돌아올 터였죠.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약하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아이의 목 주변을 살피니 무언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목이 부어오르며 기도가 좁아지고 있었죠. 아나필락시스. 할아버지에게 배운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도가 막히는 응급 상황. 에피네프린 주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 그런 약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준혁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기도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숨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혀가 목을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혔죠. 준혁은 주변에 얼음이나 차가운 물이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얼음물을 가져왔습니다. 준혁은 얼음물에 적신 천을 아이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부기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여전히 위급했습니다. 준혁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면 아이가 죽어요. 그 순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 장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비켜보라고 말하며 준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잘했다고, 기도 확보는 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혁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이의 다리를 높이 올리라고, 목에 두른 천을 교체하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이의 가슴을 부드럽게 눌러 호흡을 도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의식을 되찾아 눈을 떴습니다. 아빠, 아이가 힘없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군수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차에 아이를 태워보낸 후 군수는 준혁과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자기 아들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의료진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의료 관계자이시냐고 아까 처치하시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고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혁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조용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군수의 아들을 살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마 실장의 귀에도 닿게 됩니다.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 마 실장은 창밖으로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장현수 박사가 사라진 지 반년이 넘었고 세상에는 박사가 치매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 실장은 호화로운 추모 행사까지 열었죠. 눈물을 흘리며 추도사를 읽는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박사님을 모신 충직한 비서. 그렇게 알려진 마 실장은 이제 박사의 막대한 재산과 병원 경영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 실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군수 아들이 쓰러졌다가 살아났는데 그 아이를 살린 노인이 있다고. 그런데 그 노인의 인상착의가 장 박사님과 닮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마 실장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 실장은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하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라고요. 한편 준혁과 할아버지는 그런 사정을 모른 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수 아들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폐가에 사는 실패한 청년이라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준혁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준혁은 쑥스러워하며 그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는 창밖을 자주 내다보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걱정이 되어 여쭤보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 주위를 둘러싸는 느낌이었죠. 준혁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손에 기름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급하게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바깥 상황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 실장 놈이 결국 찾아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와 도장이었죠. 이걸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마 실장의 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요. 그때 밖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라고. 순순히 나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요. 곧이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기침을 하며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한다고. 어서 가시자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못 간다고. 이 다리로는 빨리 도망칠 수가 없다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싫다고. 할아버지를 두고 못 간다고요.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와 도장을 준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네가 가라고. 이걸 가지고 군청으로 가라고. 군수에게 전하면 다 끝난다고요. 준혁은 울먹였습니다. 그때 지붕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혁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자네는 이미 나를 한 번 살렸다고. 눈보라 치던 그날 밤에. 이번엔 내가 자네를 살릴 차례라고요. 살아서 진실을 알리라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할아버지는 준혁을 밀어 뒷문 쪽으로 보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뒷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는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살아계시라고. 준혁은 외치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불타는 집안에서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비쳤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할아버지는 숨겨두었던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불길 사이를 뚫고 정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 실장의 부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노인이 유유히 걸어 나온 것입니다. 장 박사다. 살아있었어. 그런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을 타 할아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군청이었습니다. 새벽녘 군청 앞. 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밤새 산길을 달려온 터라 온몸이 땀과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서류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죠.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지만 당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다급한 모습에 놀란 직원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군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얼마 후 군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그 청년이었습니다. 군수는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서류 봉투를 군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장현수 박사님이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요. 군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현수 박사. 그 이름은 군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외과 전문의였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전설적인 의사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치매로 실종되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반년 전이었습니다. 군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마 실장의 악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 박사의 재산을 빼돌린 내역, 위조된 위임장, 박사를 산속에 유기한 정황 증거들. 장 박사가 요양원에서 몰래 수집하고 정리해둔 자료였죠. 그때 군청 앞에 한 대의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장 할아버지였습니다. 온몸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한쪽 팔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준혁이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사했느냐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걱정 많이 했다고 어떻게 빠져나오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길 사이로 걸어 나왔다고 그놈들이 당황한 틈에 도망쳤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장현수라고 밝혔습니다. 죽은 줄 알았겠지만 보다시피 살아있다고요. 군수는 할아버지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고. 경찰에 즉시 연락하겠다고요. 그날 오후 마 실장은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재산 횡령, 문서 위조 등 수많은 혐의였습니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던 마 실장은 압도적인 증거 앞에 결국 자백했습니다. 20년 넘게 그 노인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느냐고. 자기가 다 해놓으면 공은 다 그 사람이 가져갔다고. 평생 그림자로만 살았다고요. 마 실장은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그가 저지른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식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설적인 의사 장현수 박사가 살아 돌아왔다는 뉴스. 그리고 그를 구한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 산속에 숨어 살던 한 청년이었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장 박사와 준혁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마 실장이 체포된 후 장 박사는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경영권, 부동산 예금까지.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하지만 장 박사에게 그 돈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서 그 많은 재산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장 박사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함께 할 일이 있다고요. 할아버지는 평생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수술 실력만이 아니라고. 마음이라고요. 아픈 사람 곁에서 진심으로 돌봐주는 마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죽어가는 나를 살렸다고. 자네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남은 식량과 땔감을 아낌없이 썼다고. 그게 바로 자신이 말하는 마음이라고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 치유센터를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고 치료받고 다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을 준혁이 맡아줬으면 한다고요.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의사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자격증은 공부하면 딸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은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자네는 이미 그걸 갖고 있다고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날린 불효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실패자.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혁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열정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해보겠다고요. 장 박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둘이서 시작해보자고요. 6개월 후 마을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함께 치유센터. 이름은 장 박사와 준혁이 함께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를 담았죠. 센터에는 최신 의료 장비와 편안한 휴식 공간이 갖춰졌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재활치료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상담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지친 환자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요양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준혁은 센터 운영을 맡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행정 업무도 직원 관리도 환자 상담도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 박사에게 배우고 책을 읽고 직접 부딪히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준혁은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었죠. 센터를 다녀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소문은 퍼지고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장 박사는 더 이상 직접 수술대에 서지는 않았지만 센터에서 젊은 의료진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준혁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환자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었죠. 어느 날 저녁 장 박사와 준혁은 센터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가 계셔서 자신은 다시 살 수 있었다고요. 장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네가 나를 살린 거라고.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자네가 나를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고요. 장 박사가 준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사람들을 살려나갈 거라고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준혁. 버림받아 죽어가던 장 박사.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만났고 서로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준혁, 그리고 버림받아 죽어가던 장 박사. 두 사람은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서로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준혁이 노인을 외면했다면 장 박사는 그 산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혁 역시 희망 없는 삶 속에서 무너져 내렸겠지요. 하지만 준혁은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남은 식량과 땔감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힘들 때 내민 손 하나, 추울 때 나눈 온기 하나,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장 마음극장은 앞으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